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엘, 서재. 시작합니다. 숭고한 예술은 우리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나 졸렬한 예술은 우리가 압도한다. 졸렬한 예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떠나는 것이다. 제임스 조이스. 아니, 그의 분신 스티븐 디덜러스의 이 말처럼 율리시스는 의심하려지 없이 숭고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최고봉이자 동시에 가장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이 소설은 1904년 6월 16일 단 하루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3명의 주요 인물 스티븐 디덜러스, 레오폴드 블룸, 그리고 몰리 블룸의 행적과 내면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하루의 기록을 넘어 율리시스는 인간 의식이 가장 깊은 시면, 언어의 무한한 가능성, 신화와 현실의 교차, 그리고 한 도시와 한 시대의 초상을 담아내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문학적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조이스가 어떤 혁신적인 기법들을 사용했는지, 그의 인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여정을 겪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지적 희열과 감동은 분명 값진 보상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더블린의 아침, 마텔로 타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 스티븐 디덜러스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죠. 이야기의 첫 문을 여는 것은 스티븐 디덜러스, 조이스의 전작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막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바로 그 젊은 지식인입니다. 시간은 1904년 6월 16일 아침 8시, 장소는 더블린만이 내려다보이는 마텔로 타워의 꼭대기입니다. 이곳은 본래 나폴레옹 전쟁 당시 방어용으로 지어진 원형 석조 요새로 지금은 스티븐과 그의 친구이자 의대생인 건방진 벅 멀리건, 그리고 영국인 학생 헤인스가 함께 기거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아침 햇살 속 벅 멀리건은 면도를 하며 마치 미사를 직전하듯 라틴어 구절을 희화적으로 읊조리고 스티븐은 이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이 첫 장면은 소설 전체의 분위기와 주제를 암시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의 깊은 죄책감과 소외감이 드러납니다. 그는 얼마 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간청이었던 기도와 성체 배령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무신론적이고 예술가적인 자의식이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었지만 그 결과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가족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건의 농담 섞인 비난, 자네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둔 바로 그 자네 라는 말에 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검은 상복을 입고 상징적으로 자신의 슬픔과 저항을 표현합니다. 그는 또한 멀리건이 이 타워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을 우스꽝스러운 예수의 신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찬탈자라는 강한 반감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햄릿에서 숙부 클로디어스에게 왕위와 어머니를 빼앗긴 햄릿의 처지와 유사하게 느껴지며 실제로 율리시스 전체에 걸쳐 스티븐은 햄릿의 고뇌와 우유부단함을 연상시키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이 타워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일랜드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스티븐은 아버지의 부재, 즉 정신적, 예술적 지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는 재능은 있었지만 무책임하고 방탕한 인물로 스티븐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라는 정신적 아버지로부터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끌어줄 새로운 아버지, 즉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완성시켜줄 정신적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서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소설의 첫 세 에피소드는 텔레마키아라고 불리며 스티븐의 이러한 방황과 탐색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연 그는 더블린이라는 미로 속에서 정신적 아버지를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고아와 같은 고독 속에 머무를까요? 셋째, 스티븐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당시 아일랜드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벅 멀리건의 조롱과 영국인 헤인스의 존재는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영국 제국주의와
아일랜드 내부의 자기 비하 및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티븐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편협함과 가톨릭 교회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을 얽매는 두 개의 그물, 즉 민족주의와 종교로부터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이후 한 에피소드에서 역사란 내가 깨어나려 애쓰는 악몽이다라고 외치는데, 이는 개인적인 죄책감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고통스러운 역사 전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절망적인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첫 에피소드부터 조이스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의식의 흐름, 드네아 콘키오 운넷 기법을 선보입니다.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이 묘사되는 중간중간에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기억, 연상, 감각적 인상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은 멀리건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 장면, 바다의 이미지, 신학적인 논쟁 등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에게 마치 인물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생생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생각의 파편들이 뒤섞여 있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조이스는 수많은 문학적, 신화적, 종교적 암시, 알루시온들을 텍스트 곳곳에 심어놓습니다. 햄릿, 아리스토텔레스, 가톨릭 미사, 아일랜드 신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스티븐의 의식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변주되며 복잡한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상당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며 율리시스를 읽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주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이 첫 에피소드는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여정의 서막이자 스티븐이라는 고뇌하는 영혼의 초상을 강렬하게 제시하는 도입부입니다. 그는 결국 멀리건에게 타워의 열쇠를 넘겨주고 마치 집 없는 추방자처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방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스티븐 디덜러스의 방황은 두 번째 에피소드, 네스토르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는 마텔로 타워를 나와 자신이 임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가렛 디지시가 운영하는 남자 학교로 향합니다. 이 장은 오디세이아에서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기 위해 현명한 늙은 왕 네스토르를 찾아가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이스의 더블린에서 스티븐이 만나는 네스토르, 즉 교장 디지시는 현명함과는 거리가 먼 편협하고 고루하며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스티븐은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내면적인 고뇌와 예술가로서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어리석고 장난스러운 질문들에 건성으로 답하며 역사적 사실들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패턴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는 피로스 왕의 이야기를 가르치다가 문득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언급했던 그 유명한 독백에 이릅니다. 역사란 내가 깨어나려 애쓰는 악몽이다. 히토리, 테펜사이, 이다 닉말의 놈이다이암 닝투 아와케. 이 말 속에는 그의 개인적인 트라우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아일랜드 민족 전체가 겪어온 억압과 고통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존재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절실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배신, 어리석음의 패턴을 보며 깊은 회의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수업이 끝난 후 스티븐은 교장인 디지씨에게 월급을 받으러 갑니다. 디지씨는 스티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장황하고 훈계조로 자신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생각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한탄하면서도 정작 그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드러냅니다. 아일랜드는 두 명의 주인을 섬겨왔소. 영국 황제와 로마 교황이지. 이제 세 번째 주인이 등장하려 하고 있소. 바로 유대인이라오. 영국은 유대인 상인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소. 그는 또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은 이러한 디지씨의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생각들을 속으로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며 그의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아일랜드 사회에 만연했던 보수적인 가치관, 외국인 혐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DGC가 끊임없이 돈과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스티븐의 이상주의적이고 예술지향적인 가치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DGC는 스티븐에게 아일랜드의 구제역 문제에 관한 자신의 글을 신문에 실어달라고 부탁하며 편지를 건넵니다. 그는 이 편지가 아일랜드 농업을 살릴 중요한 제안이라고 굳게 믿지만 스티븐은 그의 글이 공허하고 실효성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마지못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스티븐은 지적인 우월감과 현실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며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DG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는 마치 네스토르에게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텔레마코스처럼 DGC와의 만남을 통해 어떤 해답이나 위안도 얻지 못한 채 학교를 나섭니다. 그의 정신적인 방황과 탐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장은 스티븐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아일랜드 사회의 지적인 빈곤과 도덕적인 편협함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보여줍니다. 스티븐 디덜러스의 내면 탐험은 세 번째 에피소드, 프로테우스 장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학교를 나와 더블린만의 샌디마운트 해변을 홀로 거닙니다. 이 장의 제목 프로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스티븐의 의식 상태와 그가 탐구하는 현실 세계와 언어의 본질적인 유동성 및 다이성을 상징합니다. 이 장은 율리시스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철학적인 부분 중 하나로 외부적인 사건은 거의 없이 오직 스티븐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하고 현란한 의식의 흐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스티븐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적 인상들을 철학적이고 언어적인 사유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모래사장, 해초, 떠다니는 개 시체 등을 관찰하며 보이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양태, 이넬룩탐내 모달리티 옵 더 비신네와 들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양태, 이넬룩탐내 모달리티 옵 더 아우딘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을 빌려 감각 경험이 본질과 실제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 사색합니다. 그는 우리가 과연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감각과 언어라는 틀을 통해서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는 또한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본질, 죽음의 의미, 그리고 언어가 현실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한계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신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논쟁, 문학 작품의 구절, 개인적인 기억의 파편, 언어 유희, 그리고 순간적인 감각적 인상들이 끊임없이 뒤섞이고 충돌하며 현란한 지적 콜라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에서 스티븐의 의식은 그야말로 프로테우스처럼 변화무쌍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졌다가 파도에 씻겨 사라지는 것을 보며 시간의 덧없음을 느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상상하며 죽음의 공포와 마주합니다. 그는 떠다니는 개의 시체를 보며 생명의 순환과 부패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예술 작품을 창조해야 할지에 대해 고뇌하며 언어를 통해 이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의 본질을 포착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예술가로서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실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즉흥적으로 시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 구체적인 감각과 추상적인 관념 사이를 넘나들며 때로는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파도 소리. 나의 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말 속의 소리.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 피가 내 귀에서 내는 소리인가? 이상한 질문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스티븐이 언어와 현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며 느끼는 혼란과 매혹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프로테우스 장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가장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문법적인 규칙은 종종 무시되고 문장은 짧게 끊어지거나 연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내적인 독백과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가 구분 없이 뒤섞입니다.
독자는 마치 스티븐의 머릿속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직접 따라가는 듯한 강렬하고도 어지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스티븐의 지적이고 예민하며 극도로 자기 성찰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 의식의 본질적인 유동성과 복잡성을 포착하려는 조이스의 야심찬 시도를 보여줍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메넬라오스는 진실을 알기 위해 프로테우스를 붙잡아 그의 변신술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스티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현실과 자신의 의식이라는 프로테우스와 씨름하며 그 속에서 어떤 불변의 진리나 의미를 포착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불확실성, 그리고 언어와 현실 사이의 영원한 간극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번째 에피소드를 끝으로 텔레마키아, 즉 스티븐의 이야기는 잠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의 고독한 방황과 지적인 고뇌를 목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소설의 무대는 더블린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마침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오디세우스, 레오폴드 블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스티븐의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평범하고 육체적이며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블룸의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여줄까요? 이제 소설의 중심 무대는 스티븐 디덜러스의 고독하고 지적인 내면 세계에서 평범한 중년의 광고 외판원 레오폴드 블룸의 일상 속으로 옮겨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칼립소 장은 스티븐이 마텔로 타워에서 아침을 맞이했던 것과 거의 같은 시간, 더블린 시내의 클래스가 7번지에 있는 블룸이 집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의 제목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자신의 섬에 붙잡아 두었던 아름다운 님프 칼립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블룸이 현재 처한 상황 즉 아내 몰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소외감과 정체 상태,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굴레를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블룸은 오디세우스처럼 영웅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인물이며 그의 하루는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사건들로 채워집니다. 바로 이 평범함이야말로 블룸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매력이며 스티븐 디덜러스의 지적 엘리트주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칼립소 장은 블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고양이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돼지 콩팥 구이를 사러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콩팥을 굽고 아내 몰리에게 아침 식사와 우편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아침 식사 풍경 속에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그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리한 생각과 감정들이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블룸은 매우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스티븐처럼 추상적인 관념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에 깊이 반응합니다. 그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 콩팥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냄새, 홍차의 따뜻함, 비누의 향기 등을 생생하게 느끼고 즐깁니다. 특히 그는 음식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식사의 즐거움을 예찬합니다. 아침 메뉴로 돼지 콩팥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이나 남자의 심장을 데우는 것은 바로 잘 요리된 뜨거운 음식이다와 같은 생각은 그의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에는 블룸이 뒤뜰의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문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묘사로 조이스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활동까지도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감 없이 보여주려 했음을 상징합니다. 블룸에게 육체는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자 현실 그 자체입니다. 둘째, 블룸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배고픈 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유를 챙겨주고 멀리 시골 학교에 가 있는 딸 밀리의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그는 또한 아내 몰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다정함을 보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종종 고통받는 존재들, 예를 들어 학대받는 동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그의 따뜻한 인간미는 스티븐의 차갑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블룸은 비록 영웅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삶 속에서 연민과 관용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셋째, 블룸은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는 더블린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미묘한 차별과 배척을 경험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즉 일종의 정신적 망명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유대인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며 동방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 멀리 동방, 따뜻하고 향기로운 땅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 마침표 또한 그는 아내 몰리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아내 몰리가 오늘 오후 그녀의 매니저인 블레이즈 보일런과 집에서 미래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막거나 대면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몰리가 받은 편지 중 하나가 바로 보일런에게서 온 것임을 그는 직감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몰리가 메템프사이코시스, 메템시초식, 영혼윤회라는 단어의 뜻을 묻자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관계와 삶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칩니다.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는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칼립소의 섬에 갇힌 오디세우스처럼 어떤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안감과 질투심은 앞으로 블룸의 하루 종일 그의 의식을 괴롭히는 중요한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넷째, 블룸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상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의식의 흐름은 스티븐처럼 현학적이거나 철학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활발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는 눈앞의 사물이나 사건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나 기억, 정보를 연상해냅니다. 예를 들어 콩팥 가게에서 그는 돼지의 내부 장기를 떠올리며 생명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릴리의 편지를 읽으면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메템프사이코시스라는 단어 하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윤회, 고대 이집트, 동양 사상, 아내와의 관계 등 다양한 연상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광고 문구를 구상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떠올리기도 하며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의 의식은 스티븐처럼 수직적으로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나가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보와 인상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조이스는 평범한 현대인의 복잡하고 파편화된 의식 세계를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칼립소장은 이처럼 평범한 아침 식사 풍경을 통해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인간적인 캐릭터를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소외된 이방인이자 정체된 관계 속에 놓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과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건강한 감각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미로 속을 방황하며 온갖 종류의 만남과 시련을 겪게 될 우리 시대의 오디세우스입니다. 그의 여정은 스티븐의 여정과 어떻게 교차하고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그리고 그는 아내 몰리와의 관계라는 칼립소의 섬에서 벗어나 진정한 귀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는 이제 더블린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블룸의 더블린 방랑은 5번째 에피소드, 로토스 파게스, 즉 연꽃 먹는 사람들 장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블룸은 집을 나서 편지를 붙이고 약국에 들르고 터키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이 장의 제목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연꽃 열매를 먹고 고향과 인물을 잊어버린 채 안주하려 했던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블룸의 이날 하루,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 전체에 드리워진 어떤 망각과 도피에 대한 유혹, 감각적인 쾌락 속에서의 일시적인 안주를 암시합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소소하고 감각적인 즐거움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는 듯 보입니다. 블룸은 먼저 우체국으로 가서 헨리 플라워라는 가명으로 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마사 클리포드라는 여성과 비밀리에 주고받는 연애 편지입니다. 블룸은 이 편지를 몰래 읽으며 잠시 짜릿한 흥분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편지에는 마사가 그에게 어떤 벌을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압정으로 고정된 마른 꽃 한 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서신 교환은 블룸의 외로움과 성적인 욕구 불만, 그리고 아내 몰리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공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소심하고 다소 기력 있는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는 마사와의 관계를 더 진전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이 위험하고 은밀한 소통을 통해 현실의 불안으로부터 잠시 도피하려는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블룸은 약국에 들러 아내 몰리가 주문한 피부 로션을 사고 자신을 위해서는 레몬 향이 나는 비누를 삽니다. 그는 약국 안에 다채로운 약병들과 화학약품 냄새에 잠시 매료됩니다. 그리고 새로 산 레몬 비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종종 그 향기를 맡는데 이 비누는 이후 블룸의 여정 내내 그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정화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작은 부적처럼 따라다닙니다. 길을 걷던 블룸은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 앞을 지나게 되고 잠시 안으로 들어가 미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지만 그는 세례는 받았으나 유대인 혈통이며 종교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미사의 장엄한 분위기와 라틴어 기도문, 향 냄새, 성체성사의 신비로움에 잠시 감탄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식이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위안과 질서 감각에 대해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저들은 저것을 정말로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어쨌든 저런 의식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사람들에게 뭔가 기댈 곳을 주니까. 그의 이러한 생각은 종교에 대한 그의 양가적인 태도, 즉 그것의 사회적 기능은 인정하지만 교리 자체는 불신하는 그의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룸은 터키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그는 뜨거운 증기와 따뜻한 물 속에서 몸을 씻으며 피로를 풀고 감각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목욕은 그에게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현실의 더러움과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 정화되고 안식을 얻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있는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며 저것 봐, 물 위에 핀 꽃 같군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목욕탕의 나른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유혹입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안에의 불륜, 자신의 소외감, 죽음에 대한 불안을 잠시 잊고 감각적인 쾌락과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블룸은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다양한 생각에 잠기면서도 그의 의식 깊은 곳에는 아네몰리와 보일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 약, 종교, 목욕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과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만 연꽃의 달콤함은 결국 그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쓴맛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고 그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6번째 에피소드, 하데스장은 블룸이 여정에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는 친구 페리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다른 문상객들과 함께 글래스냅인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이 장의 제목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의 저승 세계를 의미하며 장 전체에 걸쳐 죽음, 부패, 상실, 그리고 기억이라는 무거운 주제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장은 블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슬픔과 상실감, 특히 어린 아들 루디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건드리며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블룸은 아버지 디덜러스, 스티븐의 아버지, 마틴 커닝햄, 잭 파워와 함께 장례 마차에 동승합니다. 마차가 더블린 거리를 지나 공동묘지로 향하는 동안 블룸의 의식은 눈앞의 풍경과 동승자들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과 기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을 보며 더블린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마차 안에서는 친구들의 농담과 가십, 그리고 때로는 무심코 던져지는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대화에 참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피상적인 태도나 편견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품습니다. 특히 아버지 디덜러스가 아들 스티븐에 대해 불평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을 때 블룸은 스티븐을 동정하면서도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친구들이 자살한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유대인인 자신을 향해 은근한 조롱을 던질 때 그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블룸이 더블린 사회 속에서 느끼는 미묘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블룸의 의식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는 마차 안에서 그리고 공동묘지 안에서 끊임없이 죽음과 관련된 생각들에 잠깁니다. 그는 시체의 부패 과정, 관의 종류, 매장 방식, 묘비명,
유령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 상세하고 때로는 병적일 정도로 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육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죽음을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사건으로 미화하기보다는 차갑고 축축한 땅속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부패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시체는 땅속에서 어떻게 될까? 퉁퉁 붓고 가스가 차고 결국에는 썩어 문드러지겠지. 끔찍한 일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걸. 이러한 그의 생각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려는 냉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블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11년 전 태어난 지 겨우 1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린 아들 루디에 대한 기억입니다. 루디의 죽음은 블룸과 올리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그들의 성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룸은 공동묘지 안에서 아기들의 무덤가를 지나치며 루디를 떠올리고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까지 느끼는 듯 보입니다. 작은 관, 하얀 꽃들, 루디, 내 어린 아들. 만약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11살이었을 텐데. 스티븐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까? 이 루디에 대한 기억은 블룸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이후 키르케 장에서 환영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루디의 죽음은 블룸의 삶에 드리워진 근원적인 상실이자 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아버지로서의 슬픔입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블룸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신부의 형식적인 기도나 주변 사람들의 위선적인 슬픔의 표정을 관찰하며 냉소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공동묘지 관리인 존 오코넬의 직업적인 태어남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는 죽은 디그넘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현실적으로 걱정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생각, 황제나 거지나 결국엔 똑같이 땅속에 묻히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위나 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떠올립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저승세계인 하데스를 방문하여 죽은 자들이 영혼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데스 장에서 블룸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자신이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필멸성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그는 비록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조건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내면적 여정을 겪게 됩니다. 이 장은 블룸의 인간적인 깊이와 연민,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슬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현실적이고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공동묘지를 나서는 블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는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방랑은 이제 소란스럽고 활기찬 더블린의 심장부, 신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7번째 에피소드 아이올로스 장은 블룸이 친구 디그넘이 장례를 마치고 디지 교장이 부탁한 편지를 신문에 싣기 위해 더블린이 유력 일간지 여는 호라살가로 프리먼스 저널 닫는 호라살가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의 제목 아이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순풍과 역풍을 담은 자루를 선물했지만 부하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역풍이 풀려나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방해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장 전체를 지배하는 바람, 즉 공허한 말, 헛된 수사학, 과장된 보도, 그리고 소통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신문사라는 공간은 온갖 종류의 바람, 뉴스, 소문, 광고, 정치적 선전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곳이며 이 장에서 조이스는 언어와 미디어의 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과 기만성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풍자합니다. 이 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 형식 자체입니다. 조이스는 신문 기사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이야기 중간중간에 마치 신문 헤드라인처럼 보이는 짧고 자극적인 소제목들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키스톤 신문사의 사무실에서 네스터의 지혜로운 충고,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어입니다. 에도의 메아리,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소제목들이 본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혹은 역설적인 관계를 맺으며 등장합니다. 이러한 소제목들은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용을 요약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사건의 흐름을 파편화시키고
때로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수사를 사용하여 아이러니한 효과를 자아냅니다. 이는 마치 독자들이 실제 신문을 읽을 때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현혹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놓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블룸은 신문사 편집장 마일스 크로포드를 만나디지 교장의 편지를 전달하려 하지만 편집장은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기자들과 시끄럽게 떠드느라 블룸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블룸은 또한 자신이 일하는 광고회사 사장의 지시로 키스 상점의 새로운 광고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 하지만 이 역시 계속해서 방해받고 지연됩니다. 그는 편집국과 인쇄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이 하려는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신문사 사무실 안은 온갖 종류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자들과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 역사적인 연설, 문학작품, 심지어는 말장난과 저속한 농담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재치 있고 현학적으로 들리지만 대부분은 공허한 수사학의 나열이거나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한 열띤 토론은 감정적이고 과장된 수사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동이나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만 잔뜩 든 자루처럼 말만 무성하고 실속은 없는 당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를 풍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블룸은 이러한 소란스러운 말의 향연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애쓰지만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방해받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현학적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군. 자신이 구상한 광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기억하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야. 그는 또한 소음으로 가득 찬 인쇄실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며 언어가 어떻게 대량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으로 전락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이 장면은 근대 미디어 산업의 비인간적인 측면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암시합니다. 스티븐 디덜러스 또한 잠시 신문사에 들러디지 교장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기자들의 문학적, 역사적 논쟁에 잠시 참여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며 겉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걸어서 파리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짧은 우화, 두 명의 더블린 여인이 페니키아 시대를 거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지나 마침내 아일랜드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이는 스티븐의 예술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 그리고 그의 소통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이 신문사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아직 서로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블룸은 광고 승인도 받지 못하고 디지 교장의 편지에 대한 확답도 얻지 못한 채 좌절감 속에서 신문사를 떠납니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준 자루가 오히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방해했듯이 언어와 미디어의 공간인 신문사는 블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그의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이올로스 장은 그 실험적인 형식과 내용을 통해 언어라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인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위험한 바람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조이스는 이 장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와 수사학이 가지는 힘과 그 기만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의 여정은 이제 점심시간, 굶주림과 유혹, 그리고 혐오감이 뒤섞인 거리로 이어집니다. 8번째 에피소드, 레스트리곤 장은 점심시간을 맞아 허기를 느끼며 더블린 거리를 배회하는 레오폴드 블룸이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 장의 제목 레스트리곤은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거인족, 식인종 레스트리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함대 대부분을 파괴하고 부하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이 장에서 블룸이 느끼는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동시에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혐오감과 역겨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사회에 내재된 약육강식과 잔인함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소화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각적 경험과 심리적 반응을 매우 솔직하고 생생하게 그려내며 블룸의 인간적인 면모와 연민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거리를 걷는 블룸의 의식은 온통 배고픔이라는 감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주변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이끌리고 점심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입맛을 다십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따끈한 버터 바른 롤빵, 향긋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잘 구운 스테이크에 육즙이 자르르 흐르는 걸 먹을까? 아니면 차라리 시원한 버건디 와인 한 잔에 고르곤졸라, 치즈 샌드위치가 좋겠군. 그의 생각은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블룸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 특히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에서 강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는 버턴 식당 창문 너머로 남자들이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고 수프를 후루룩 마시고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역겨움을 느낍니다. 저들을 보라, 짐승처럼 먹어대는군. 입가에 기름기를 번들거리며 뼈다귀를 물어뜯고 국물을 흘리고 마치 식인종 레스트리곤 같지 않은가. 이 장면에서 블룸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은 당시 사회에 거칠고 비위생적인 식사 문화와 충돌합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 자체를 즐기는 것을 넘어 식사라는 행위에 담긴 미학적인 측면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블룸의 혐오감은 단순히 식사 예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만연한 이기심과 잔인함에 대해서도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오코넬 다리 위에서 배고픈 갈매기들에게 사람들이 딱딱한 빵 조각을 던져주는 것을 보며 그것이 진정한 연민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던져버리는 친절함. 마치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쓸모없는 것을 던져주는 것과 같지. 진정한 연민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또한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에 대해 분노하며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은 그가 비록 평범한 소시민일지라도 깊은 휴머니즘과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블룸의 의식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특히 그는 과거 아내 몰리와 함께 호스 언덕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 몰리가 그의 입에 씨앗 케이크를 넣어주었던 강렬하고 관능적인 기억을 회상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의 입술, 그녀의 눈빛, 달콤한 케이크의 맛, 이 기억은 현재 몰리와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그녀의 임박한 불륜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블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과 그리움을 자극합니다. 그는 현재의 불행을 잊기 위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매달리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상실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블룸은 거리를 걷다가 아내의 정부인 블레이즈 보일런과 마주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보일런의 상징인 딸랑거리는 마차 소리나 그의 빨간 카네이션을 상상하며 초조해하고 의식적으로 그가 있을 만한 장소를 피하려 애씁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녀에게 가고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은 점심 식사를 하려는 그의 욕구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의 내면을 괴롭힙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을 피해 비교적 조용하고 덜 역겨워 보이는 데이비번 식당으로 들어가 고르곤졸라, 치즈 샌드위치와 버건디 와인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는 이 소박한 식사를 통해 잠시나마 위안과 평온을 얻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레스트리곤 장은 이처럼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소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쾌락과 혐오의 감정을 중심으로 블룸이 내면 풍경을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그는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배신, 기억과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는 세상의 잔인함과 역겨움에 고통받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과 아름다움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이 장은 블룸의 연민과 휴머니즘, 그리고 그의 깊은 고독과 슬픔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궁금증을 더합니다. 그는 과연 이 내면의 식인종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의 방랑은 이제 지성의 전당, 국립도서관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또 다른 방랑자 스티븐 디덜러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9번째 에피소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장은 레오폴드 블룸이 시점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스티븐 디덜러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은 오후 2시경, 장소는 더블린의 국립도서관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마주해야 했던 두 개의 치명적인 위험, 즉 선원들을 잡아먹는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장에서 펼쳐지는 지적인 논쟁 속에 숨겨진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 혹은 상반되는 철학적 입장 사이의 항해를 상징합니다. 한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험론과 객관적 실제를 상징하는 스킬라, 단단한 바위처럼 명확하지만 독단적일 수 있는 위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플라톤적인 이상주의와 주관적 관념론을 상징하는 카리브디스, 매혹적이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여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가 있습니다. 스티븐은 바로 이 두 위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예술 이론과 정체성을 찾아 항해하려는 고독한 지적 모험가입니다. 도서관에 모인 인물들은 당대 아일랜드의 저명한 문인과 지식인들입니다. 시인 조지 러셀, 사서인 리스터, 작가 존 에글린턴, 그리고 퀘이커, 교도사서 베스트 등이 스티븐과 함께 셰익스피어, 특히 그의 비극 햄릿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문학 토론을 넘어 예술의 본질,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그리고 아일랜드의 문화적 정체성 등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지적인 격투장과 같습니다. 토론의 중심에는 스티븐 디덜러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햄릿론, 즉 셰익스피어론을 펼쳐 보이며 주변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지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의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다소 난해하지만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햄릿은 셰익스피어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특히 그의 아들 햄릿의 죽음과 아내인 해서웨이의 불륜, 셰익스피어의 동생과의 에 대한 작가의 고뇌와 죄책감이 투영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햄릿의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 클로디어스가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셰익스피어 자신이 바로 아들 햄릿에게 유령과 같은 아버지, 즉 실질적인 부성애를 보여주지 못한 존재였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혈연이 아니라 동일 실체, 콘substantiality라는 신학적 개념처럼 정신적이고 영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아들이 아버지 자신의 육화이듯이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육화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햄릿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고 주장하며 예술 창조와 부성애의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스티븐의 이러한 이론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한 아버지 사이먼에게서 부성애를 느끼지 못했으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정신적인 고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햄릿처럼 아버지, 전통, 역사, 종교를 부정하고 복수하려는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끌어줄 진정한 정신적 아버지를 갈망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의 셰익스피어론은 그래서 단순한 문학 비평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치열한 자기 탐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다른 지식인들은 스티븐의 이론에 대해 냉담하거나 비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존 에글린턴은 작가의 삶과 작품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정기적 비평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술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지 러셀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설명하려 하며 스티븐의 지나치게 지적이고 세속적인 해석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리스터는 사서로서 객관적인 사실과 문헌 정보에만 관심을 보일 뿐 심오한 해석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은 당시 아일랜드 문단의 지적인 분위기와 논쟁 지점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스티븐의 독창적인 사상이 주류 지식인 사회에서 이해받거나 수용되기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그는 여전히 고독한 지적 이방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적인 토론이 한창일 때 레오폴드 블룸이 잠시 도서관에 들러 광고에 필요한 도판 자료를 찾습니다. 그는 스티븐 일행의 현학적인 대화를 잠시 엿듣지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고 조용히 자신의 볼일을 보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블룸은 스티븐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아버지 상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지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인간미와 현실적인 지혜, 그리고 깊은 부성에 죽은 아들 루디에 대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은 유대인으로서 아일랜드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점에서 예술가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스티븐과 어떤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스티븐은 무의식적으로 블룸의 존재를 감지하는 듯 보이지만 저 사람 누굴까? 유대인인가? 방랑하는 유대인 아하스페르츠처럼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운명적인 조우는 이미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의 위험한 항해를 통과해야 했듯이 스티븐 역시 도서관에서의 지적인 논쟁이라는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며 자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는 과연 플라톤적인 관념론, 카리브디스, 의 유혹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독달론, 스킬라, 의 위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언제쯤 자신을 이해해줄 진정한 정신적 동반자, 혹은 아버지, 블룸을 만나게 될까요? 그의 지적인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율리시스 전체가 하루 동안이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초상화라면 10번째 에피소드 헤매는 바위들은 그 초상화의 축소판이자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파노라마와도 같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경. 이 장은 이전까지의 장들처럼 하나의 중심 인물이나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의 몽타주 기법처럼 더블린 시내 곳곳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짧게 잘라 보여주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 헤매는 바위들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피해야 했던 또 다른 위험한 해역, 즉 끊임없이 충돌하며 배를 부수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더블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로이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개인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지만 진정한 소통 없이 각자의 길을 헤매고 있는 파편화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총 19개의 짧은 단편적인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면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코니 디덜러스 수녀, 스티븐의 여동생, 가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 전당포에 책을 맡기려는 모습, 신부 코미가 고급 마차를 타고 교회로 산책을 나가는 여유로운 모습, 블룸이 길거리 서점에서 외설적인 책을 몰래 구입하는 모습, 스티븐이 여동생과 마주치지만 냉담하게 지나치는 모습, 블레이즈 보일런이 몰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꽃을 사는 모습, 늙고 눈먼 피아노 조율사가 길을 건너지 못해 헤매는 모습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적들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들은 특별한 극적인 사건 없이 담담하게 묘사되지만 각각의 장면들이 병치되고 교차되면서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삶의 모습, 즉 빈곤과 부유함, 종교와 세속, 예술과 상업, 개인적인 고뇌와 사회적인 활동이 공존하는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동시성, 시뮬타네이티, 이 효과적인 구현입니다. 조이스는 마치 도시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전지적인 시점처럼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면에서 멀리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다음 장면의 인물에게도 들리거나 총독의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이 여러 인물의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에게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서로 얽히고 교차하며 동시에 흘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수많은 인물들은 서로 스쳐 지나갈 뿐 깊은 관계를 맺거나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목적에 몰두한 채 그들은 마치 헤매는 바위들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충돌하며 도시라는 미로 속을 각자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도시 생활의 특징인 소외와 단절, 그리고 조이스가 끊임없이 비판했던 아일랜드 사회의 마비, 파라이식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이 장은 소설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소한 사건들은 이후 에피소드들에서 다시 언급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직물의 시실과 날실처럼 이 장은 소설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주제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자는 이 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복선들을 발견하거나 이전 에피소드들의 인물들의 이후 행적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블룸이 산 외설적인 책수인이 아가멤논이나 스티븐이 떠올린 우화 등이 이후 그의 생각 속에서 계속 변주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레이즈 보일런이 몰리를 향해 가는 모습은 앞으로 블룸이 겪게 될 내면적 고통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헤매는 바위들은 소설 전체의 유기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더블린이라는 도시와 그 속의 인물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어지러운 교차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블룸과 스티븐, 그리고 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얽히고 풀려나가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음악과 유혹,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오먼드 호텔 바로 향합니다. 11번째 에피소드, 사이렌 장은 율리시스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음악적인 장으로 손꼽힙니다. 시간은 오후 4시, 블룸은 오먼드 호텔 바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동시에 근처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와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아내 몰리의 정부인 블레이즈 보일러는 몰리와의 미래를 위해 에클레스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 사이렌은 오디세이아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바다의 요정 사이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장에서 음악이 가지는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힘, 그리고 블룸이 아내의 불륜이라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질투, 불안, 슬픔, 그리고 체념과 같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상징합니다. 조이스는 이 장에서 언어 자체를 마치 음악처럼 사용하여 소리와 의미, 감정이 뒤섞이는 블룸의 내면 상태를 독특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려 시도합니다. 이 장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바로 그 구조와 스타일입니다. 장의 시작 부분에는 마치 악보의 서곡처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감정을 암시하는 짧은 소리 조각들, 청동빛 머리칼 곁에 금빛 머리칼, 쨍그랑, 푸, 사랑의 오랜 달콤한 노래, 이 60여 개나 제시됩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는 마치 푸가, 라는 복잡한 대위법 음악 형식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의 대화, 노래 가사, 피아노 연주 소리, 바 안의 잡다한 소음들, 그리고 블룸의 내면 독백들이 서로 다른 성부처럼 얽히고 반복되고 변주되며 하나의 복잡하고 다성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조이스는 언어의 소리 자체에 집중하여 다양한 청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의성어, 쨍그랑, 푸와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단어의 철자를 변형하거나 분절시키며 같은 소리나 구절을 음악의 라이트모티프처럼 반복하여 특정 감정이나 이미지를 환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바텐더 리디아 두스가 맥주 따르는 소리는 퐁으로 묘사되고 블룸의 불안한 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흉내낸 딸깍딸깍 소리와 함께 제시됩니다. 사이먼 디덜러스, 스티븐의 아버지가 부르는 감상적인 아리아여는 호라살과로 마르타 닿는 호라살과로의 가사와 멜로디는 블룸의 비밀편지 상대인 마사와 연결되며 그의 죄책감과 연민을 자극합니다. 변호사 돌란이 부르는 애국적인 노래여는 호라살과로 나의 조국 아일랜드 닿는 호라살과로는 공허한 민족주의를 풍자하는 동시에 블룸의 소외감을 부각시킵니다. 이처럼 이 장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소리가 되고 음악이 되어 블룸의 복잡한 내면 풍경과 주변 상황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레오폴드 블룸의 고통스러운 내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편지를 쓰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블레이즈 보일런과 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보일런이 지금쯤 몰리가 있는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극심한 질투와 불안,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차라리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바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들과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그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특히 사랑의 오랜 달콤한 노래, 로벳 올스의 송라는 감상적인 노래는 그에게 과거 몰리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현재의 상실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노래의 감상적인 분위기에 빠져들었다가도 이내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값싼 위안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래는 좋지. 모든 걸 잊게 해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블룸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항하고 인내하려 합니다. 그는 보일런이 떠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시끄럽게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몰두합니다. 그는 또한 바람소리 혹은 자신의 방귀 소리를 내며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배설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웅적인 저항과는 거리가 멀지만 평범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나약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음악과 대화, 그리고 글쓰기라는 장치에 기대어 아내의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블룸의 고통과 인내를 보여주는 동시에 언어와 음악이 가진 양면적인 힘, 즉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위로하는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고 감상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탐구합니다. 반안의 사람들은 음악에 취해 감상에 젖거나 혹은 공허한 말들을 쏟아내며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 합니다. 블룸 역시 음악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끝까지 자신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는 결국 홀로 발을 나서며 음악과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고독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이 실험적이고 아름다운 그러나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는 블룸의 내면의 깊이를 한층 더 드러내며 그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또 다른 위험한 공간, 바니 키어넌의 술집으로 향합니다. 12번째 에피소드, 키클롭스 장은 블룸이 여정에서 가장 격렬하고 희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경, 블룸은 바니 키어넌이라는 술집에 들러 친구 마틴 커닝햄을 기다립니다. 이 술집은 거칠고 편협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세상사에 대한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는 곳입니다. 이 장의 제목 키클롭스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자신의 동굴에 갇힌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잔인하게 잡아먹고 오디세우스의 기지에 의해 눈이 멀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는 이 장의 중심 인물인 신인, 더 키티젠으로 불리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민족주의자의 외눈박이 시각, 즉 편견과 증오에 사로잡혀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위험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에게 아무도 아님, 노만이라고 자신을 속여 위기를 모면했듯이 이방인이자 소외자인 블룸 역시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결국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 장의 서술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야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비열하고 속물적인 빛 수금원, 콜렉톨 이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이 화자는 매우 주관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나 편견에 따라 인물들을 묘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는 특히 블룸에 대해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적 편견과 경멸감을 드러내며 그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조롱합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화자, 울렐리암네 나라톨을 내세움으로써 조이스는 독자들에게 서술되는 내용 자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편견과 증오가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의 독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편향된 1인칭 서술 중간중간에 갑자기 전혀 다른 문체와 어조를 가진 30여 개의 삽입 단락들이 불쑥 끼어듭니다. 이 삽입 단락들은 아일랜드 신화, 성경, 법률 문서, 과학 보고서, 로맨스 소설,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장르와 문체를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모방, 패러디, 하여 술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하고 비루한 사건들을 마치 거창하고 영웅적인 사건처럼 부풀려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대화가 고대 영웅들의 장엄한 연회처럼 그려지거나 시민이 코를 푸는 행위가 자연재해처럼 묘사되거나
개 한 마리가 아일랜드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기간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과 허구, 비천함과 숭고함 사이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가진 공허한 영웅주의와 과장된 수사학,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술집 안의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중심인물인 시민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이자 외국인 혐오주의자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유대인, 프리메이슨 등 소수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와 편견을 쏟아냅니다. 그는 술에 취해 거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내뱉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술집에 모인 다른 사람들 역시 대부분 그의 선동적인 말에 동조하거나 비겁하게 침묵하며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레오폴드 블룸은 조용히 자신의 친구를 기다리며 술을 마십니다. 그는 시민과 다른 사람들의 편협하고 폭력적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비판하고 반박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 애씁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폭력 대신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증오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블룸은 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지 않소. 내 말은 그 반대.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오. 라고 말하며 다른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이성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는 오히려 시민과 다른 사람들의 더 큰 분노와 조롱을 살 뿐입니다. 그들은 블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결국 상황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블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들은 그가 경마에서 돈을 땄으면서도 술을 사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돌아온 블룸은 자신을 향한 적의를 감지하고 서둘러 술집을 떠나려 합니다. 그가 마틴 커닝햄과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격분한 시민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빈 비스킷통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위험한 순간 블룸은 마차 위에서 시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신은 세탁소 주인이었소. 유대인 신 마리오.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오. 당신네 신 마리오. 이 외침은 그의 소외와 억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편협한 민족주의와 종교적 위선에 대한 통렬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신화적인 패러디 단락에서 마치 블룸이 예언자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고 분노한 시민, 키클롭스, 이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듯한 우스꽝스럽고도 장엄한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키클롭스 장은 조이스의 사회 비판 의식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 장을 통해 맹목적인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폭력과 같은 어두운 사회적 병폐들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그는 또한 언어가 어떻게 증오와 편견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적인 광기 속에서 개인의 이성과 양심이 어떻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과 증오의 광풍 속에서 소심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끝까지 인간적인 관용과 이성을 지키려는 레오폴드 블룸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조용한 영웅처럼 빛납니다. 그는 비록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상처 입고 쫓겨났지만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해질녘의 샌디마운트 해변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종류의 유혹과 환상, 그리고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13번째 에피소드 나우시카 장은 블룸이 샌디마운트 해변가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의 시선은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젊은 여성, 거티 맥도웰에게 향합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는 근처에서 자선 바자회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 나우시카는 오디세이아에서 난파 후 해변에 지쳐 쓰러져 있던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주 나우시카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는 해변이라는 배경 설정과 함께 블루미 거티 맥도웰이라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과 구원을 갈망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이 만남을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의 소외와 욕망, 환상과 현실의 교차를 보여주는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그려냅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전혀 다른 문체와 시점을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주로 거티 맥도웰의 내면 의식과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묘사합니다. 조이스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싸구려 로맨스 소설이나 여성 잡지의 감상적이고 상투적인 문체를 패러디하여 사용합니다. 거티의 생각은 온통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신경 쓰고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대화에 참여하며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슬프고 고독해 보이는 신사, 블룸에게 호기심과 연민을 느낍니다. 그녀는 블룸을 마치 소설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상상하며 자신이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통해 구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공상에 빠져듭니다. 그녀의 내면 독백은 온갖 감상적인 표현, 상투적인 미사여구,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광고 문구들로 채워져 있어 그녀가 대중문화와 통속적인 로맨스 판타지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 저토록 슬픈 눈이라니. 그는 분명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거야. 어쩌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내가 그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의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면. 하지만 이 감상적인 독백 속에서도 거티의 현실적인 욕망과 불안감이 언뜻 비칩니다. 그녀는 친구의 약혼을 질투하기도 하고 자신의 다리를 저는 장애에 대해 남몰래 의식하며 언젠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조이스는 이처럼 감상적인 문체 속에 현실적인 디테일들을 교묘하게 끼워 넣음으로써 거티라는 인물이 단순히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만의 욕망과 한계를 가진 실제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상적인 문체 자체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 문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둡니다. 거티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일부러 공을 블룸 근처로 차고 그가 공을 주워 돌려주는 짧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티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가 수다를 떨지만 계속해서 블룸을 의식합니다. 해변의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지기 시작하자 거티는 마치 어떤 신호라도 보내듯이 몸을 뒤로 젖혀 다리를 드러내며 블룸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바로 이 순간 장의 문체와 시점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장의 후반부는 레오폴드 블룸의 시점에서 그의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블룸은 거티의 유혹적인 자세와 때마침 터지는 불꽃놀이의 시각적, 청각적 자극 속에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결국 바위 뒤에 숨어 자위행위를 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충격적이고 외설적으로 여겨졌지만 조이스는 이를 통해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본능을 가감없이 드러내려 합니다. 블룸의 내면 독백은 이전의 감상적인 문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훨씬 더 직설적이고 단편적이며 육체적인 감각과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그는 거티의 모습, 불꽃놀이 소리, 자신의 신체적 감각, 그리고 아내 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떠올립니다. 그의 절정의 순간은 불꽃놀이가 마지막으로 터지는 소리와 함께 쿠쿠, 쿠쿠 라는 아내의 불륜을 암시하는 뻐꾸기 울음소리와 겹쳐지며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자위행위가 끝난 후 블룸은 잠시 피로감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는 거티가 다리를 절며 친구들과 함께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함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약간의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는 듯하지만 이내 자기 합리화를 하며 감정을 추스릅니다. 그는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은 그저 덧없는 순간의 교감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고독과 아내 몰리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디그넘 부인의 보험 문제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진 해변을 뒤로하고 다시 더블린 시내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라우시카 장은 감상적인 로맨스 판타지와 육체적인 현실, 순수한 동경과 외설적인 욕망, 아름다움과 장애, 젊음과 중년의 고독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을 병치시키며 현대인이 복잡한 내면 풍경을 탐구합니다. 조이스는 이 장에서 통속적인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욕망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동시에 성과 육체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블룸은 이 해변에서의 만남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과 쾌락을 얻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고독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장소, 생명이 탄생하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그는 언어의 탄생과 역사를 목격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번째 에피소드, 태양신의 소장은 율리시스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실험적인 장 중 하나로 조이스의 언어적 기교와 지적 유의가 절정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은 밤 10시. 블룸은 친구 미나 퓨어포이 부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 혹은 단순히 걱정되어 홀레스가에 있는 국립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 휴게실에는 스티븐 디덜러스와 그의 의대생 친구들, 벅 멀리건, 린치 등 그리고 다른 몇몇 인물들이 모여 시끄럽게 술을 마시며 온갖 주제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블룸은 이 소란스러운 무리에 합류하여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간간히 출산 중인 퓨어포이 부인을 걱정합니다. 이 장의 제목 태양신의 소는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의 탐욕스러운 부하들이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들을 잡아먹는 죄를 저지르고 결국 파멸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장에서 벌어지는 생명과 창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소의 이미지,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거나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암시합니다. 특히 병원 휴게실에서 젊은이들이 벌이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언행들,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 신성 모독적인 발언, 피임이나 낙태에 대한 논쟁 등은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의 진정한 독창성과 어려움은 바로 그 문체에 있습니다. 조이스는 이 장 전체를 통해 영어 산문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놀라운 실험을 감행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글의 문체는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9개월의 과정을 상징하듯 혹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듯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장의 시작은 고대 영어의 두음과 중세 라틴어의 복잡한 문장 구조를 흉내내며 매우 장중하고 난해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초서나 맨더빌의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문체로 넘어가고 튜더 왕조 시대의 화려하고 현학적인 산문, 17세기 토머스 브라운이나 존 버년의 종교적이고 웅변적인 문체, 18세기 스위프트나 스턴의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 19세기 디킨스나 칼라일의 감상적이거나 격정적인 문체 등을 차례로 거쳐 마침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대의 저속한 속어와 뒤죽박죽된 의식의 흐름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문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이 장의 주된 배경인 출산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언어 스타일의 점진적인 발전은 마치 태아의 성장 과정이나 생명의 탄생 과정을 언어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언어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잉태되고 성장하며 마침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조이스는 과거의 위대한 작가들의 문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비틀고 희화화하며 현재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는 과거의 문학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더니스트로서의 그의 야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다양한 문체들은 각 시대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독자는 문체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영어 산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구 사상의 변천 과정까지도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이러한 현란한 문체 실험은 독자에게 극도의 읽기 어려움을 선사합니다. 조이스는 의도적으로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언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수동적인 독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문체의 향연 속에서 병원 휴게실의 대화 내용은 종종 지적 유의와 방탕한 농담 사이를 오갑니다. 스티븐과 그의 친구들은 신학, 철학, 문화, 의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학적인 지식을 뽐내며 논쟁을 벌이지만 그 내용은 종종 신성모독적이거나 외설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들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오히려 생명을 희화화하거나 경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피임이나 낙태에 대한 토론, 성적인 농담, 종교적인 교리에 대한 조롱 등이 난무합니다. 이는 젊은 지식인들의 지적 허영심과 도덕적 혼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 블룸은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소 겉도는 존재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현학적인 논쟁이나 방탕한 농담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속으로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출산의 고통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죽은 아들 루디를 떠올리며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또한 스티븐의 번뜩이는 지성과 예술가적인 고뇌에 주목하며 그에게 어떤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블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와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티븐과 유사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퀴어포의 부인이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병원에 소란스러웠던 밤은 마무리됩니다. 스티븐과 그의 친구들은 술에 취해 병원을 나와 밤거리로 향하고 블룸은 스티븐이 걱정되어 그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태양신이 소장은 언어라는 자궁 속에서 벌어지는 현란한 탄생이 축제이자 동시에 생명과 창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는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장입니다. 조이스의 언어적 실험은 이 장에서 정점에 달하며 독자에게 극도의 도전과 함께 지적인 희열을 선사합니다. 이제 술에 취한 스티븐과 그를 염려하는 블룸의 발걸음은 더블린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심장부, 환락과 타락의 거리인 나이트타운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무의식의 괴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5번째 에피소드 키르케장은 율리시스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길고 가장 혼란스러우며 가장 환상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 깊은 밤, 장소는 더블린의 악명 높은 홍등가인 나이트타운, 즉 밤의 도시입니다. 이 장의 제목 키르케는 오디세이아에서 선원들을 돼지로 변신시키는 마녀 키르케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장에서 인물들이 겪게 되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변신과 환각, 그리고 억눌려 있던 무의식적인 욕망과 죄책감의 분출을 상징합니다. 나이트타운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성과 도덕률이 마비되고 원초적인 본능과 환상이 지배하는 인간 내면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무대 장치와 같습니다. 이 장의 형식은 이전까지의 서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습니다. 상세한 무대 지시문과 함께 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들이 경험하는 생생하고 기괴한 환각 장면들이 극적인 형태로 제시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기에서 극단으로 나아가 내면의 생각과 상상이 외부 현실과 구분 없이 뒤섞이고 시각적인 환영으로 구체화됩니다. 독자는 마치 정신분석학적인 꿈 분석이나 초현실주의 연극을 보는 듯한 강렬하고도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은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암시되었던 수많은 주제와 모티프들이 다시 등장하여 변주되고 충돌하며 인물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과 상처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스티븐 디덜러스를 걱정하며 따라온 레오폴드 블룸은 이 혼돈의 거리에서 온갖 종류의 환각과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의 억눌려 있던 죄책감, 성적인 욕망, 마조이즘적인 성향,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감들이 기괴하고 과장된 환영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환각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여성으로 변신하여 벨라 코엔이라는 포주에게 복종하고 학대당하는 도착적인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령을 만나 그들의 비난과 기대를 마주하게 되고 특히 죽은 아들 루디가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거는 가슴 아픈 환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환각들은 블룸이 평소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외면해왔던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욕망, 그리고 불안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조롱당하며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환각 체험은 그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스티븐 디덜러스 역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만의 환각과 씨름합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에 시달립니다. 그의 앞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환영은 바로 죽은 어머니의 유령입니다.
유령은 앙상하고 썩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스티븐에게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스티븐, 나의 아들아, 회개하렴. 무릎 꿇고 기도해. 나를 위해, 너의 영혼을 위해. 하지만 스티븐은 이 끔찍한 환영 앞에서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향해 자신의 지팡이, 애쉬플랜트를 휘두르며 아니다. 나는 너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내 영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겠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근처의 샹들리에를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려 버립니다. 이 격렬한 행동은 스티븐이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종교적 속박이라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그는 영국 군인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얻어맞고 길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레오폴드 블룸이 나타나 스티븐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블룸은 군인들과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상황을 수습하며 정신을 잃은 스티븐을 부축합니다. 두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밤의 도시, 키르케의 마법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마침내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블룸은 쓰러진 스티븐을 보며 연민과 부성애를 느끼고 그에게서 자신의 죽은 아들 루디의 모습을 겹쳐보는 듯한 환영을 경험합니다. 스티븐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블룸에게서 그토록 갈망했던 아버지의 형상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명확한 대화나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만남은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를 인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키르케의 섬에서 돼지로 변했던 선원들이 오디세우스의 도움으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듯이 블룸과 스티븐은 이 혼란스러운 환각의 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짐승들과 마주하고 서로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인간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키르케 장은 그 형식이 파격성과 내용이 충격성으로 인해 율리시스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통찰과 초현실주의 예술의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모더니즘적인 장이기도 하며 인간 무의식의 깊고 어두운 영역을 이토록 대담하고 생생하게 그려낸 문학사적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조이스는 이 장을 통해 이성과 문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공포, 죄의식과 갈망을 남김없이 폭로하며 진정한 자기 이해는 바로 이 어두운 내면과의 직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합니다. 키르케의 마법에서 벗어난 블룸과 스티븐, 두 사람은 이제 조용하고 차분한 귀향의 길, 즉 노스토스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키르케의 광란적인 밤이 지나고 이제 율리시스는 마지막 세 개의 에피소드, 즉 노스토스, 귀향의 장으로 접어듭니다. 이 부분은 앞선 장들의 격렬함과 혼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하고 성찰적인 분위기 속에서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 그리고 블룸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그립니다. 16번째 에피소드, 에우마이오스 장은 블룸이 길에 쓰러진 스티븐을 부축하여 근처의 허름한 마부들이 휴게소로 데려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깊은 밤. 두 사람은 피곤하고 술기운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커피와 롤빵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의 제목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왕국 이타카에 돌아와 처음으로 만나는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변장한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왕국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는 이 장에서 블룸과 스티븐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피곤하고 비루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서로에게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기대했던 것만큼 깊거나 의미 있는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화는 피곤함과 오해,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의 문체는 의도적으로 지치고 장황하며 진부한 표현들, 피곤하지만 행복하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동전의 양면 등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밤샘과 음주, 그리고 키르케 장에서의 격렬한 감정 소모 이후 두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렵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장치입니다.
블룸은 스티븐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려 애쓰고 그의 지적인 능력과 예술가적인 잠재력을 인정하며 격려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음악, 문학, 정치,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티븐에게 아일랜드에서의 삶보다는 이탈리아와 같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는 스티븐에게서 죽은 아들 루디의 모습을 겹쳐보며 그를 자신의 정신적인 아들로 삼고 싶은 욕망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지도가 필요하지. 경험 많은 사람이 이끌어 주어야 해.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스티븐은 여전히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혀 있고 블룸의 평범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나 감상적인 태도에 대해 냉담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블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진부한 표현이나 잘못된 지식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상에 대한 거부감과 예술가로서의 고독한 길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블룸의 따뜻한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블룸의 제안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길을 혼자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연민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기질과 가치관의 차이는 깊은 소통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합니다. 휴게소에는 블룸과 스티븐 외에도 몇몇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자신을 선원이라고 주장하며 허풍 가득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머피라는 인물은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블룸은 머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허풍을 간파하면서도 동시에 이야기 자체가 가진 매력과 위안의 힘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수많은 이야기와 허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결국 에우 마이오스 장은 블룸과 스티븐이 만남이 어떤 극적인 화해나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의 차이와 한계를 확인하는 반클라이맥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피곤하고 불완전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고독한 여정 속에서 잠시나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친 두 사람은 휴게소를 나와 블룸의 집, 에클레스가 7번지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7번째 에피소드, 이타카 장은 마침내 레오폴드 블룸이 스티븐 디덜러스와 함께 자신의 집, 에클레스가 7번지에 도착하는 귀향의 순간을 그립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은 깊은 밤. 이 장의 제목 이타카는 오디세우스가 오랜 방랑 끝에 마침내 자신의 고향 왕국 이타카에 돌아와 아내 페넬로페와 재회하고 왕국을 되찾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블룸의 하루 동안의 방랑이 끝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물리적인 귀향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정신적인 귀향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조이스의 이타카는 영웅적인 승리와 재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세부 사항들과 우주적인 질서가 교차하는 기묘하고도 심오한 성찰의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이 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 문체입니다. 조이스는 이 장 전체를 마치 과학 보고서나 신학 문답서처럼 극도로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인 교리문답, 카테침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즉, 어떤 익명의 질문자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역시 익명의 서술자가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상세한 데이터를 동원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블룸이 열쇠 없이 잠긴 자기 집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부엌에서 그들은 무엇을 마셨는가?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블룸이 스티븐에게 잠자리를 제안했을 때 스티븐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답변은 마치 과학 실험 보고서처럼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과 데이터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문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그것은 이전 장들, 특히 키르케 장이 격렬한 감정 분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모든 혼란과 격정이 가라앉은 후의 고요함과 피로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둘째, 이 객관적인 서술 방식은 블룸과 스티븐의 행동과 그들 주변의 사물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블룸이 코코아를 끓이는 과정,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원리, 두 사람이 마시는 코코아의 성분 분석 등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물리 법칙, 인간 문명의 역사,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교리문답 형식은 때로는 우주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을 병치시킴으로써 아이러니와 유머를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 블룸과 스티븐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우주의 광활함이 서술되다가 곧이어 그들의 인간적인 소망과 한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인간 존재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덧없는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블룸과 스티븐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입니다. 블룸은 따뜻한 코코아를 대접하며 스티븐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잠자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는 스티븐의 지성과 예술가적인 고뇌를 존중하며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는 스티븐과 히브리어와 게일어를 비교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유대인 혈통과 스티븐의 아일랜드 정체성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합니다. 그는 스티븐에게서 잃어버린 아들 루디의 모습을 보고 그와의 정신적인 유대를 통해 자신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느낍니다. 질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블룸은 스티븐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경쟁 상대? 제자? 아들? 하지만 스티븐은 여전히 경계심과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는 블룸의 친절에는 감사하지만 그의 평범함이나 감상적인 태도에는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블룸의 잠자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혼자 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 뒤뜰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줌을 누는 소설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를 연출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비록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졌지만 동일한 밤하늘 아래 서 있는 유한한 인간 존재로서 어떤 보편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 밤하늘에 그린 포물선이 결코 만나지 않듯이 그들의 완전한 정신적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티븐이 떠난 후 블룸은 홀로 남아 집 안을 정리하고 침실로 향합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아내 몰리가 보일런과 함께 있었던 침대에 누워 그녀의 불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 슬픔과 체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평정과 균형을 찾아 잠이 듭니다. 마치 오랜 방랑 끝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타카에서 안식을 찾듯이 블룸 역시 더블린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귀향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향은 영웅적인 승리는 아닐지라도 평범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속해 나가는 조용하지만 깊은 긍정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타카 장은 이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문체 속에 인간 존재의 심오한 신비와 일상의 경이로움, 그리고 화해와 수용의 가능성을 담아내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블룸의 잠든 의식 너머 아직 꺼지지 않은 또 다른 거대한 의식의 흐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몰리 블룸의 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율리시스 이 마지막 장이자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혁명적인 장인 18번째 에피소드 페넬로페에 도달합니다. 이 장은 시간적으로 이전 장들과 이어지지만 시점과 형식 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대한 피날레와 같습니다. 이 장 전체는 레오폴드 블룸의 아내인 마리언 몰리 블룸이 남편 옆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그녀의 머릿속을 흘러가는 생각과 기억, 감정들을 기록한 방대한 내면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 페넬로페는 오디세이아에서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를 20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정절을 지켰던 현명하고 충실한 아내 페넬로페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조이스의 페넬로페, 몰리 블룸은 전통적인 현모양 처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남편이 없는 사이 정부 블레이즈 보일런과 정사를 벌였으며 그녀의 의식 속에는 성적인 욕망과 과거의 연애 경험,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만과 애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조이스는 몰리라는 인물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서사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대상화되었던 여성의 내면 세계를 전례 없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려내려 시도합니다. 페넬로페 장이 가장 압도적인 특징은 바로 그 형식입니다. 이 장은 총 8개의 거대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그 어떤 구두점도 없이 쉼표나 마침표 없이 단어들이 쉼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의식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잠들기 직전 이성과 논리의 통제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연상작용에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는 여성의 내면 의식 혹은 무의식의 흐름을 언어적으로 포착하려는 조이스의 극한적인 실험입니다. 문장의 경계가 사라진 이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몰리의 생각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 욕망과 기억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지브롤터에서의 추억, 아버지와의 관계, 젊은 시절의 연애 경험들, 남편 블룸과의 만남과 결혼 생활, 죽은 아들 루디와 딸 밀리에 대한 생각, 오늘 있었던 보일런과의 정사,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느낌들을 두서없이 떠올립니다. 그녀의 생각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보다는 감각적인 인상이나 감정적인 연상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매우 솔직하고 노골적인 성적 판타지나 육체적인 감각에 대한 묘사가 거침없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장을 외설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남성 작가가 여성의 내면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그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장은 여성의 심리와 성을 이토록 깊이 있고 대담하게 탐구한 최초의 문학적 시도로서 이후 페미니즘, 문학 비평과 정신분석학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이스는 몰리의 독백을 통해 이상화되거나 악마화되지 않은 복잡하고 모순되며 생명력 넘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문학사상 처음으로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성녀도 악녀도 아니며 자신만의 욕망과 기억, 슬픔과 기쁨을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 레오폴드 블룸과 정부 블레이즈 보일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녀는 보일런과의 정사에서 느꼈던 육체적인 쾌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의 천박함과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경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 남편 블룸에 대해서는 그의 소심함, 기벽, 그리고 성적인 무능력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친절함, 지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대해 깊은 연민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블룸의 단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복잡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 블룸이 자신에게 청혼했던 순간 호스 언덕 위에서의 열정적인 사랑의 기억을 강렬하게 떠올립니다. 그녀의 생각은 또한 그녀 자신의 육체와 감각에 대한 솔직한 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변화, 생리현상, 성적인 감각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육체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의식은 대지처럼 풍요롭고 바다처럼 깊으며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기억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던 몰리의 독백은 마침내 하나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외침으로 귀결됩니다. 그녀는 과거 블룸이 자신에게 청혼하며 나와 결혼해주겠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현재의 모든 혼란과 불만족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압도적인 긍정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그에게 내 눈으로 물었지 다시 한번 예스라고 말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물었지. 그래 내 마음에 핀꽃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지.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를 내 품에 안았지. 그래 그리고 그를 끌어내렸지 내 몸 위로. 그래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그래 나는 말했지. 그래 나는 그럴게요. 예스. 옛 아이 사인 옛 아이 윌 옛. 이 마지막 예스. 옛. 의 연쇄는 율리시스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피날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블룸의 청혼에 대한 응답을 넘어 몰리 자신의 삶, 그녀의 육체, 그녀의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사랑과 배신, 탄생과 죽음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을 의미합니다. 페넬로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오디세우스와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했듯이 몰리 역시 자신의 내면 탐색 끝에 도달한 이 강력한 예스를 통해 비록 불완전하고 모순될지라도 자신의 삶 전체를 끌어안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스는 블룸의 귀향을 완성하고 소설 전체에 드리워져 있던 소외와 단절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삶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하는 따뜻하고도 힘찬 울림으로 남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이처럼 1904년 6월 16일 단 하루 동안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 명이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인물들이 복잡한 내면 풍경과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문체 실험, 신화적 병치 등 온갖 혁신적인 문학 기법들을 동원하여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고 언어의 표현 가능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율리시스는 출간 이후 엄청난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20세기 문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미로와 같은 텍스트 속을 헤매고 탐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삶,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조이스와 함께한 이 깊고 방대한 여정이 여러분의 지적인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